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작은 방에 박힌 지 2개월째. 나는 백수다. 부모님으로부터 무관심해진 지도 오래전. 자도 졸리네. 아휴, 잠이나 자야지. 아참, 약은 먹고. 사실 나는 목류병 환자다. 아직까진 비싼 약으로 억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잠에 들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나는 흠칫했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엔 나의 메일함이 열려 있었다. 목류병인 상태로 컴퓨터까지 켜는 건가?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나는 내게 쓴 편지함에 있는 내가 쓴 편지를 발견했다. 새벽 3시? 내가 자고 있을 시간인데? 메일 내용을 보니 분명히 나의 말투였다. 8월 26일, 이건 꿈인가? 현실에 나를 죽이고 싶다. 다음 수면이 된다면 난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메일 내용을 보고 부정했지만 내 눈앞에 있는 건 현실이었다. 5일 후, 나는 졸음과 싸우다가 끝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죽었다. 어느 날 나는 시골에 내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날 밤을 새서 놀다가 쌓인 피로에 잠깐 졸아버렸다. 눈을 뜬 순간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허나 다른 점이 나를 제외한 다른 차들이 모두 반대로 가고 있었다. 귀신이 되면 거꾸로 행동한다는데 설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목류병 환자고 꿈속에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결국 나는 과로로 인해 사망해버렸다. 사실 그 메일은 나가 쓴 메일이 아닌 부모님이 쓴 것이다. 나의 말투를 잘 알기 때문에 같은 말투로 쓸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들과 비싼 약값 때문에 지쳐 목류병을 이용해 죽음을 유도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운전 중이었고 잠깐 졸았는데 모든 차들이 거꾸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다른 차들의 운전자가 다 귀신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그저 나는 졸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저 멀리서 전조등 2개가 나를 향해 비추며 달려오고 있었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나는 냉정한 사회 때문에 오늘 죽기로 결심했다. 하루빨리 이 답답한 지상을 벗어나고 싶어.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전조등이 코앞까지 왔음을 느꼈을 때 필름처럼 주마등이 스쳤어. 매일 갈구던 상사, 술에 취한 채 욕을 하는 아버지,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관통된 느낌이 났어. 나는 죽어서 영혼이 됐는지 뒤를 돌아보니 빨간불 2개가 나를 지나쳐서 유유히 가고 있었어. 차에 치여 죽는 거 생각보다 아무 느낌도 없네. 아무튼 이제 해방이다. 나는 어서 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옆에 있던 절벽으로 나의 영혼의 몸을 던졌어. 나는 100kg의 비만이었던 여자다. 헌데 지금은 70kg까지 감량하였다. 아직 멀었어. 내 목표는 미스코리아야. 하지만 쭉쭉 빠지던 살은 정체기가 왔는지 70kg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았다. 나도 그에 덩달아 의지를 상실해가고 있던 찰나 어떤 광고를 보게 됐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약 임상실험자 모집. 내용을 보니 이미 돼지로 실험을 한 결과 120kg였던 돼지가 약을 복용하고 나서 살이 확 빠지고 덩달아 엄청난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임상실험자에 한해 천금 같은 금액의 약값을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한다. 이거야, 방법을 찾았다. 그동안 무슨 헛고생을 한 거람. 나는 당장 신청하였고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어 당장 계약하고 임상실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돼지한테 일어났던 효과가 그대로 일어났고 나는 달라졌다. 첫 번째 이야기. 나의 앞으로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전조등 2개가 돌진해 왔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관통된 느낌이 났다고 한다. 전조등 2개는 차량의 것이 아닌 오토바이 2개의 것이다. 오토바이 2대가 날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나갔고 나는 곧 추락으로 인한 진짜 고통을 받을 예정이다. 두 번째 이야기. 120kg의 돼지는 약을 복용 후 엄청나게 날씬해지고 덩달아 엄청난 지능을 갖게 되었다. 사실 그 약은 복용자의 IQ와 몸무게를 바꿔주는 약이다. 돼지의 IQ는 65 정도지만 사람의 평균 IQ가 100이라고 봤을 때 나는 옛날 몸무게로 돌아갔을 뿐더러 IQ도 매우 낮아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강령술을 해보기로 했다. 2명이 분신사바처럼 세팅을 하고 1명이 영상을 촬영을 했다. 마침 밖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오면 귀신이 많이 모인다던데? 야, 조용히 해봐. 분신사바 계신다면 펜을 왼쪽으로.
하지만 슬프게도 응답 같은 건 오지 않았다. 몇 번만 더 해보자. 우린 계속 의식을 반복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미신은 미신인가. 힘 빠지네. 그러게. 야, 영상 잘 찍고 있어? 그러자 영상을 찍고 있던 친구가 말했다. 응. 찍히긴 찍히는데 이거 고장났나? 화면에 뭐가 자꾸 떠. 화면을 보니 노란 네모들이 수없이 많이 뜨고 있었다. 오류인가 본데? 어릴 적에 외가의 근처에 조금 이상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 무서웠던 이유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눈보라가 쳐도 거의 매일 길가에 서서 오로지 그 길을 지나는 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할머니를 처음에는 남자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머리는 빡빡 밀려 있었다. 어째서 여자인데 스님 같은 머리야?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머리카락을 감는다든가 하는 일에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가족에게 머리가 밀린 거 아닐까? 라고 했다. 어쩐지 어린 생각에 그 할머니가 조금 기분 나빴지만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빡빡 깎은 머리에 매일매일 길가에서 오로지 차들을 바라보고 있다. 할머니, 지금은 벌써 죽은 것 같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비가 오는 날에 영상을 촬영하며 몇 번이나 의식을 치르고 있다. 영상에 보이는 노란 네모들은 얼굴 인식할 때 나오는 것이다. 이미 많은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머리가 빡빡 밀린 채로 길가에서 차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훗날 큰 나는 그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머니는 백혈병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버려진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집들이 오순도순 모여있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슈퍼를 가려면 절벽 사이에 은근 긴 하늘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었다. 나는 다리 앞에서 친구랑 만나 슈퍼를 가기로 하였다. 야, 오랜만이다. 근데 오늘은 웬일로 여기서 보자 하냐? 공터에서 안 보고?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그냥 별 이유는 없는데? 그러냐? 근데 이 다리 이렇게 보니까 엄청 낡았네. 앞으로 좀 조심하자. 그러더니 친구는 갑자기 혼자 다리를 빠르게 건너더니 맞은편에 서서 외쳤다. 조심하긴 어서와. 같이 가야지 친구. 나는 중얼거렸다. 뭐야? 왜 혼자 건너가? 그렇게 건너고 싶었나?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해 다리를 건너기 전에 건드려 봤더니 낡은 밧줄이 끊기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나는 경악했지만 더 놀라운 건 앞에 있던 친구 녀석이 사라져 버렸다. 이 자식, 이렇게 위험했을 뻔했으면서 태평하게 혼자 슈퍼를 가버려? 나는 친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엄마가 말했다. 뭐? 그 친구는 이미 어제 그 주변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게 나의 주인님을 통해 날 없애려고 어떤 자가 했던 말이다. 결국 나의 주인님은 그 꿰매 넘어갔고 그로 인해 나는 온몸이 점점 까매지고 있었다. 주인님, 안 돼요. 이미 나의 고통은 주인에게도 넘어가 버렸다. 일찍이라도 알아차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의 친구는 나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리 주변에서 떨어져 죽은 존재이다. 내 앞에 나타나 자기가 먼저 다리를 건너고 건너오라고 했던 것은 그 다리가 황천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는 이미 죽어서 건넌 것이고 나와 같이 저승에 가고 싶어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달콤한 유혹에 의해 온몸이 까매지고 있다. 나는 내 주인의 이빨이다. 주인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어느 연기가 센 폐 지하실에 들어가 영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이번에 100만원을 주고 산 귀신 유도물질. 이번엔 정말 대화해볼 것이야. 나는 즉각 세팅을 하였고 바로 영과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다. 혹시 계십니까? 이 말을 한 후 한동안 적막하다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오! 제 말이 들리시는 거 맞으시죠? 나는 확신을 갖고 한 번 더 말했다. 제 말이 맞으시면 한 번 소리내주시고 아니면 2번 소리내주세요. 그러자 대답하듯이 소리가 한 번 더 났다. 나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좋아요. 당신은 귀신이 맞습니까? 당신은 남자입니까? 당신들은 몇 명이죠? 이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밖에서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지 천장에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젠장. 이러면 소리를 듣기 힘들잖아.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 나는 매일 똑같은 악몽을 꾼다. 처음엔 지나가겠지 했지만 어느새 내 일상에도 지장을 준다. 힘들어서 혼자 꾹 참다. 결국 절친이랑 하교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꿈에는 내 친구가 등장했고 나는 꿈에서 깨지 못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연기가 센 지하실에 들어가 영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실인데도 불구하고 천장에 빗소리가 들린다. 빗소리가 아닌 수많은 귀신들이 두드리는 소리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은 친구의 얼굴을 하고 꿈에서 나타나 자신의 말을 어긴 주인공을 꿈에서 깨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어느 폐아파트에 탐험을 하기로 했어. 1층, 2층, 3층 올라갈 때마다 한기가 점점 강해졌어. 분위기가 진짜 무시무시하네. 마침내 옥상까지 왔을 때 그동안 무서웠던 공포가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 한기가 강한 것도 별거 없었잖아. 나는 긴장을 푼 채 집을 가기 위해 내려간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 나는 이번에 학교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여러 레크레이션들과 활동들에 나는 들떠 있었다. 와, 신난다. 이번 수련회는 진짜 재밌네. 그러다 잘 시간이 되고 우리는 자기 전에 이불을 피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말했다. 얘들아, 이것 좀 봐봐. 자세히 보니 방구석에 벽지가 찢어진 곳에 구석자리 귀신이 있음 이라고 써 있었다. 우리는 다 무서워서 새벽에 자지도 못하고 최대한 구석을 피해 누워 있었어. 그때 소란스러워서일까?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그러자 우리는 상황을 설명해줬어. 저쪽 벽 좀 보세요. 그러자 체육쌤은 웃으며 빨간 마카로 보이는 것으로 낙서를 지우고 말했어. 이것 때문에 무서웠구나. 참,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는 마침 잠도 안 오는데 솔깃했다. 네, 옛날에 어느 폐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놀러 들어갔다가 넘어져서 돌에 부딪혀 죽었어. 그런데 땅 주인이 그걸 엎어버리려고 새 건물로 짓고 토막내서 벽 안에 숨겨놨대. 우리는 무서워서 그만두자 했더니 체육쌤은 알았다고 하고 나갔다. 다음날 아침 낙서를 다시 보니 체육쌤이 지운 낙서의 빨간 부분이 사라졌어. 우리는 의아해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폐아파트에 탐험을 갔다. 옥상까지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가려고 하고 있지만 폐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미 탑승한 나의 운명은. 두 번째 이야기. 우린 수련회가 구석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낙서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체육쌤이 들어와 빨간 마카로 보이는 것으로 낙서를 지웠다. 그 빨간 마카는 자신의 피로 범벅된 토막난 손가락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가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체육쌤의 몸에 들어가 벽 안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낙서를 다시 보이게 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는 수많은 나가 있었고 수많은 나들은 말했다. 우리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너는 죽을 것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이 악몽 같은 꿈에서 깨어났다. 이게 무슨 개꿈이람. 얼른 출근 준비해야겠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나는 밤이 되어서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대충 화장하기 위해 옆에 붙어있는 거울을 봤다. 그리고 그 꿈은 개꿈이 아닌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사막에 조난당했다. 신기루를 보고 싶어 보러 왔다가 모래폭풍에 의해 혼자 떨어지게 되었다. 다들 어딨어? 이런 젠장. 물조차도 없다니.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빠지면서 목이 타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건. 신나서 달려가니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었다. 살았다. 살았어. 나는 원하는 걸 이루게 되었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속에서의 수많은 나들은 내가 그들을 마주치게 되면 죽는다고 하였다. 그 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옆에 붙어있는 거울을 보고 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으면 폐쇄공포증을 방지하기 위해 양옆에 거울이 있고 양옆에 거울이 수없이 반사되면서 수많은 나를 보여주게 된다. 나는 수많은 나와 마주치게 되었고 곧 죽음을 맞이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신기루를 보고 싶어 보러 갔다가 조난당했고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이루게 되었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오아시스는 신기루였고 나는 신기루를 보고 싶어 한 것을 이루게 되었고 탈수로 인해 죽어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힘든 세상 속에서 절망을 외치고 있었다. 춥고 힘들고 나에게 빛은 오는 걸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보니 따뜻하고 환한 빛이 내 앞에 있었다. 드디어 저를 구원하러 와주신 거군요. 나는 기쁜 마음에 빛이 나는 쪽으로 돌진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무슨 투명한 결계가 있는지 내 몸은 튕겨 나가버리고 말았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해도 그 결계를 지나갈 수 없었다. 왜인 거지? 자세히 보니 나와 같은 동료들도 그 결계에 튕겨져 나가고 있었다. 어느새 내 몸은 결계로 인해 부서져 있었고 아침 해가 밝아오며 어느 순간 그 빛은 사라졌다. 나는 형제들과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놀이동산을 가는데 형제가 워낙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 몇 명만 갈 수 있었어.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운이 없는지 가위바위보를 매번 져서 거의 1년째 못 가고 있었어. 형제들에게 질투와 부러움에 가득 찬 나날이 지나고 어느 날 나는 길을 가다가 가위바위보 과외 홍보지를 보게 되었는데 밑에는 연락처를 찢어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었어. 그 순간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이거야. 이거면 이길 수 있어. 그 후 나는 형제들과의 가위바위보에서 패배할 일은 없었지만 놀이동산은 가지 못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와 동료들은 빛을 발견하였고 빛을 향해 돌진하였지만 어떤 투명한 결계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 후 아침 해가 밝자 그 빛은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나방이고 가로등이란 빛에 달려들고 있지만 유리 부분에 막혀 몸통 박치기만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연락처를 찢어갈 수 있는 가위바위보 학원 홍보지를 보게 되었고 그 후로 형제들과의 가위바위보를 모두 이길 수 있었다. 나는 가위바위보 학원이 아닌 연락처를 찢어가는 형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다른 형제들이 주먹과 가위만 낼 수 있고 볼을 내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랐다.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은 나를 놀이동산에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셀카 찍는 걸 엄청 좋아한다. 밥을 먹으러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등등 항상 셀카가 나와 함께한다. 친구가 진료하며 말했다. 에휴, 넌 언제까지 셀카만 찍고 앉아있을래? 라는 말했다. 나원, 내 삶에 낙인걸. 어느 날 나는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고르며 혼자 어두운 내리막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순간 기절할 정도로 크게 굴러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졌나? 너무 아프다. 그 와중에 멀리 떨어져 액정이 깨져 있는 폰이 보였다. 내 몸보다 소중한 폰이. 나는 상처도 확인할 겸 바로 셀카를 켜봤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고장났나? 잘 보이지 않아 코 앞까지 붙이고 자세히 보니 내 뒤로 펼쳐진 내리막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두워서 그랬구나. 아휴, 다행이다. 귀신을 탐지하는 뼈가루를 뿌린 기다란 노끈이 있었는데 만약 이 노끈이 늘어난다면 귀신이 뒤에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참 재밌는 물건들이 많단 말이야. 난 신축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밧줄 같은 노끈을 몸에 묶으며 말했다. 우선 나는 이 노끈을 몸에 묶은 채 반대편을 1층 입구에 고정시켜 놓고 지상에서 폐 건물의 3층까지 가봤다. 3층에 딱 도달했을 때 노끈의 길이는 예상대로 팽팽해져 있었다. 왠지 모르게 김이 빠진 나는 그대로 지하층에도 가보기로 했다. 그러자 지하 3층까지 딱 도달했을 때 역시나 노끈이 팽팽해졌다. 에이, 어떻게 하던 그대로잖아. 뭐야.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셀카를 찍기 위해 코 앞까지 핸드폰을 들이댔다. 그러자 나의 뒤에 있는 내리막길이 보였다. 카메라가 나를 통과하여 나의 뒤를 촬영하고 있다. 나는 굴러 떨어져서 직사하였고 나의 영혼이 셀카를 찍으려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노끈의 길이는 1층 입구로부터 3층까지 팽팽해져 최대 길이었다. 그 후 같은 곳으로부터 지하 3층까지 도달했을 때도 팽팽해졌는데 내가 밧줄을 묶어놓은 1층 입구부터 3층까지의 거리와 지하 3층까지의 거리는 다르다. 지하 3층으로 갔을 때 노끈이 늘어났다. 지하층에 귀신이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에겐 1살 어린 동생 호민이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9살 때 죽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무척이나 슬픈 일이었다. 대학생이 된 후 요즘 계속 호민이가 꿈에 나온다. 하지만 호민이가 꿈에서 딱히 뭘 하는 건 아니다. 나를 보며 형 이러는 게 전부이다. 딱히 무서운 꿈은 아니지만 왠지 그 꿈만 꾸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 새벽에 그 꿈에서 깨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 날도 다름없이 호민이가 꿈에 나왔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호민이가 장난감을 가지며 놀고 있었다.
어릴 때의 기억인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호민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내가 아끼는 것이었다. 나는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호민이는 들은 척도 안 하며 내 말을 무시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호민이의 목을 세게 졸랐다. 호민이가 괴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직 똑같네. 우리 학교 근처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 겨울이 되면 그 연못은 꽁꽁 얼어버린다. 나와 내 친구는 어제 거기서 오랫동안 놀았다. 오늘 우리 반에 호숙이라는 애가 우리에게 그 연못이 어땠냐 물어보았다. 왕따 같은 녀석이라 내 친구는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애가 불쌍해서 몰래 대답해 주었다. 오늘은 얼음이 좀 녹았더라고. 한두 명 올라가면 금방 깨질 것 같아. 라고 대답했더니 호숙이가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야, 그거 들었냐? 뭐? 호숙이 걔 죽었대. 응? 왜? 잘은 모르겠는데 연못에서 동상으로 죽었대.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꿈에서 나가 호민이의 목을 졸랐을 때 호민이는 아직 똑같네 라고 하였다. 어릴 때 나는 호민이가 나의 장난감을 만진다고 똑같이 목을 졸라 죽였었고 호민이는 다시 나타나 나를 시험해봤지만 여전히 똑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호숙이는 자살을 하려 했다. 연못이 만약 잘 얼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택배원이다. 오늘은 구석진 달동네로 택배 하나만 배송하면 일이 끝난다. 오늘 또 빨리 끝내고 집 가서 게임이나 해야지. 택배 상자 위에 적힌 내용을 보니 육류라고 적혀 있었다. 뭔가 식품치곤 많이 가벼운데? 나는 잡생각을 떨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배를 눌렀다. 그러자 인상 좋은 집주인이 달려 나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잖아. 신난다. 참, 잠시 들어와서 기다려 보실래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나는 어차피 일도 끝났겠다. 쿨하게 알겠다 하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집주인은 커피를 끓이면서 빨리 보고 싶은지 택배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근데 내용물이 그냥 버리는 신문지 뭉치 같은 것들밖에 없었다. 나는 놀라서 생각했다. 헐,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이 사기를 당하다니. 그리고 걱정해졌다. 혹시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배송은 잘 왔답니다. 요즘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가려하는 길에 어떤 여자가 계속 먼저 가 있는다. 가려하는 슈퍼, 가려하는 서점 등등. 밖에만 나오면 어느새 그 여자가 내 동선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더더욱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자.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하려 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파란 옷을 입은 괴한 두 명이 나를 덮쳤다. 현재 나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분명 택배에 적힌 내용물은 육류인데 집주인은 버리는 신문지 뭉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도 배송은 잘 왔다고 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택배원을 육류로 집주인에게 보낸 것이다. 집주인도 이를 알고 집안으로 유인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나는 정신병원에 있는 걸 보아하니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은 여자가 아닌 내 자신에 대한 창란 증상이다. 여자가 내 동선에 있는 것이 아닌 나가 여자를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파란 옷을 입은 경찰들은 잠복하다 내가 여자에게 다가갈 때 나를 체포했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선 내가 제육볶음을 토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꿈이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했다. 오늘은 제육볶음 먹으러 가자고. 나는 뭐지? 싶었지만 맛있게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다. 후후, 드디어 주말. 내일은 계곡에 가는 날. 나는 주말을 맞이해 놀러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을 청하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내가 끝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토하고 있었다. 도대체 뭔 개꿈이람? 그리고 다음날 나는 신이 난 채로 계곡에 놀러갔다. 나는 시골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러 왔다. 밤이 되고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시골이라 그런지 너무 어둡고 외진 곳에 있었다. 그래도 참을 수 없어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여자 목소리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은빛 수레가 갈대밭을 지나갑니다. 응? 갈대밭? 나는 용변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빛 수레가 넓은 광장을 지나갑니다. 은빛 수레가 커다란 산을 지나갑니다. 난 뭔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무서웠지만 끝까지 들어봤다. 은빛수레가 조그만 두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은빛수레가 낭떠러지를 지나갑니다. 은빛수레가 마지막 노랫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빠르게 도망쳤다. 다음날 시끌벅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친척들이 화장실 앞에 모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들어보니 화장실 앞에 머리가 반토막 난 시체가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첫날 제육볶음을 토하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날 실제로 제육볶음을 먹었다. 나가 토하는 건 다음날 나가 먹게 될 것들이다. 나가 계곡을 가기 전날 끝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토했다. 나는 계곡에 가서 익사를 당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은빛수레는 칼, 갈대밭은 머리, 넓은 광장은 이마, 커다란 산은 코, 조그만 두 골짜기는 입술, 낭떠러지는 턱이다. 토막살인범이 화장실 안에 있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초여름에 매우 더운 날이었다. 더워라. 밤인데도 왜 이리 더운 거야. 난 곧장 집에 에어컨을 켰다. 그 후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졸려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그러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여인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안 들려 자세히 들어보니 열어줘. 그 순간 꿈에서 깨 눈을 떠보니 커튼이 휘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나는 어떠한 생각에 소름이 돋아버렸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어떤 아파트 지하주차장 3층에 자꾸 귀신이 출몰한다 하여 호기심이 많은 나는 한번 탐험을 가봤다. 가보니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지 주차장에 차가 조금밖에 없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딱히 이상한 건 없었다. 갑자기 나타난 도둑고양이, 청소한 지 꽤 됐는지 여기저기 거미줄, 눈으로 완전 뒤덮인 차, 그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뿐이라 나는 실망했다. 에이, 시간 아깝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집이 더워 에어컨을 틀게 되었고 자다가 눈을 떠보니 커튼이 휘날리고 있었다. 에어컨을 키면 창문을 닫게 되는데 창문이 닫힌 채 커튼이 휘날리고 있다. 꿈속에서 열어줘 라고 연신 말하는 여자는 창문이 닫혀 못 나가고 있는 귀신이다. 두 번째 이야기. 눈으로 완전하게 뒤덮인 차가 지하 3층까지 운전해서 올 수 있을 리 없다. 차 안에 귀신이 있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한 가정의 엄마다. 지금 첫째는 유치원생이고 둘째를 임신 중이다. 나는 갑작스러운 진통에 신음을 흘렸다. 그러자 첫째가 와서 걱정을 해주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둘째가 배 안에서 발로 차네. 그러자 첫째가 갸우뚱하면서 말했다. 그럼 엄마 배 안에도 술이 있어? 어느 지하철역에 노숙을 하며 지내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특이하게도 한 곳에 앉아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말한다. 어느 날 나는 궁금해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를 보고 40이라고 했다. 나는 나이를 맞추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어떤 고등학생을 보고는 76이라고 했다. 그 후엔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아저씨를 보곤 10이라고 하였다. 나는 궁금해서 말을 걸었다. 저기 내 숫자는 뭐야? 그러자 나를 한참 보더니 1이라고 하였다. 1이라니 넘버원 같은 건가? 왠지 기분 좋네. 첫 번째 이야기. 아이에게 있어 발로 차는 행위는 술이 필요한 행위이다. 이 가정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가족들을 발로 찬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는 남은 수명을 말하고 있다. 아줌마는 40, 고등학생은 76, 병에 걸린 아저씨는 10, 그리고 나는 1. 나의 수명은 1년 남았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10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 아내와 살고 있다. 아직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하나고 도어락도 없다. 헌데 오늘 그 하나뿐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짐 챙기고 준비해서 중요한 모임에 가야 하는데 수리까지 6시간 남아서 나와 아내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여보, 우리 한층 올라갈 때마다 서로 무서운 이야기 해주기예요. 나는 알았다고 하였다. 한층 한층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98층까지 왔다. 나는 말했다. 자, 여보 차례야.
무서운 이야기 해줘. 근데 어느 순간 급격히 98층까지 올라온 아내가 안색이 안 좋아졌다. 많이 힘들지. 좀만 참자. 다 왔어.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곧 필요한 걸 두고 왔어. 나는 듣고 아연실색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에 제대로 즐기기 위해 판넬을 만들기로 했다. 자취방에선 너무 좁아 어느 지하실로 가서 작업하였다. 한 손으로 들만한 땡땡 오빠 사랑해 라는 판넬을 만들었다. 마침 옆에 커다란 거울이 있어 왼손으로 판넬을 들고 보았다. 그랬더니 땡땡 오빠 사랑해란 글귀가 반대로 보였다. 거꾸로 보이는 거울인가? 나는 거울 속에 판넬을 그대로 든 채 오른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나를 보며 한숨 쉬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아내는 98층에서 우리가 곧 필요한 걸 두고 왔다고 하였다. 우리는 100층에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98층까지 올라왔고 곧 집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도어락이 없어 열쇠가 필요하다. 1층에 열쇠를 두고 왔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땡땡 오빠 사랑해라는 판넬을 만들어 왼손으로 들었다. 허나 반대로 비치는 거울 때문에 글귀는 반대가 되었는데 판넬을 들고 있는 손도 거울 속에선 오른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보면 거울 속에 나는 판넬을 그대로 둔 채 오른손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고 한다. 귀신이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